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래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귀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육체도 또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좋은 육체, 좋은 몸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분과 함께 또 이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좋은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소중한 말씀, 복이 되는 말씀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강사분 바로 예. 제가 강사는 아닙니다. 저는 기도원 남산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태 집사입니다. 점심 식사 잔치국수 맛있게 드셨죠? 네, 잔치하나요? 그 잔치국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이나 생일, 회갑, 칠순 같은 경사에 행복과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그 국수를 많이 먹고 있는데 오늘 강의에 맞는 점심 식사 메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저희들이 몇 주 전부터 공지드린 사항으로 기도원 남산교회 주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귀한 건강 강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만큼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치매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생각하며 전문적인 말씀을 듣고자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현재 동강병원 신경과 전문의이시며 울산 치매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률 박사님이십니다. 오랜 기간 치매와 뇌 건강 분야를 연구하시고 진료하시며 많은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권위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성률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에 담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일요일 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또 강의를 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나른한 오후 시간에 여러 그 교인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그 이야기 드릴 부분은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 가능한 치매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또 평소에 그 궁금하셨던 부분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은 1494년 그 네덜란드 화가 보시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요 칼을 들고 있는 요 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이 환자분, 네, 그 머리에 이렇게 칼을 대서 뭐 꺼내고 수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옆에는 그 수도자들이 이제 그 축복을 해서 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림인데 1494년 같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조선시대 연산군이 이제 즉위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1400년 고 조선 시대 때 이 제목의 이름이 큐어 오브 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뭐 이 환자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죠, 그죠? 그래서 치매 환자의 치료 뭐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되게 예전에는 치매라고 하면은 이제 불치의 병 뭐 이렇게 치료가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좀 더 한 단계 이런 그 치매의 치료에 대해서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잠깐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치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보시면은 치매는 병입니다. 병. 우리가 자연적인 노화 과정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은 뭐 기억력도 예전 못 같지 않고 자꾸 깜빡거리고 이러면 치매인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기억력이나 이해력, 판단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등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그 떨어져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병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 호두죠, 호두. 그래서 우리 사람 뇌는 호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밖에 딱딱한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알맹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호두를 사왔을 때 처음에는 안에 알맹이가 꽉 차 있을 건데 시간이 지나서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안에 껍질은 딱딱하더라도 안에 알맹이는 쪼그라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위축이라 그러는데 치매라고 하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의해서 뇌가 위축이 되고 뇌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것을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뇌가 쪼글쪼글하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뇌도 크게 그 우리 머리 쪽이죠. 머리 안쪽에 이제 뇌가 들어 있는데 뇌도 각 부위마다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는 크게 대뇌, 소뇌, 숨골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숨골을 여기서 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숨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대뇌도 각 부분마다 하는 기능이 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마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다 이마 이 부분을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그럽니다. 전두엽 앞이마 쪽 정수리 부분 있죠. 감아 있는 부분 이걸 두정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옆머리 쪽을 척두엽 그리고 뒤통수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운동 기능 또 판단력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정수리에 있는 요 두정엽은 신체의 감각을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옆머리 쪽은 척두엽이라 그래서 청각이나 기억력과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뒤통수에 있는 요 후두엽은 시각 정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잘 안 보인다든지 시야가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치매인데 치매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증상은 기억력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력과 관계된 대뇌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프리프론탈 콜텍스나 뭐 히포캠푸스, 뭐 소뇌도 기억력과 관계 있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옆머리 쪽에 척두엽이라고 하는 안쪽에 보면은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 말 이렇게 작은 그 생물인데 요 모양 여기에 보이시는 요 것이 해마 그림인데 요 부분하고 뇌 안쪽에 있는 그 구조물이 비슷하게 닮았다고 해서 해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 부분이 기억력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손자분이나 이렇게 키우실 때 보면은 뭐 해마 학습법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기억력과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다른데 내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감이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데 뭐 시골에 뭐 한
두세 가구 살면서 뭐 서로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데 크게 불편감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치매라고 말하기 곤란하지만은 우리가 여기 대도시에 살면서 버스도 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뭐 은행에 가서 돈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불편감이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중간에 뭐 자꾸 깜빡거린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건망증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그래서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힌트를 줬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제 그걸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건망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망증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앞서 제가 기억력과 관계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옆머리 쪽에 해마라고 있죠. 척두의 반쪽에 해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주 집중해서 듣고 계신데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아주 좋은 설교를 하실 때도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것하고 내가 집중을 해서 딱 이렇게 들으면 기억에 오래 남듯이 이렇게 집중력,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근성으로 듣게 되면서 이렇게 깜빡거리는 것을 건망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건망증에서의 기억력 떨어지는 것과 치매 환자에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힌트를 줬을 때 그것을 회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아침에 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옆집에 어떤 물건을 그 전에 빌린 게 있는데 그거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아침에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따님이 그 할머니한테 확인을 한다고 저녁 때 그 옆집에 뭐 물건 전해줬어요 이렇게 했을 때 건망증 환자들은 맞다 내가 그걸 깜빡했네 이렇게 어떤 힌트를 줬을 때 그걸 기억해낼 수 있으면은 그건 건망증에 가까운 거고 치매 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왜 전화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아예 기억이 없는 이런 상태를 서로 구분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건망증은 뭐 힌트를 주면은 금방 기억해내고 세세한 부분만 잊어버린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고 아예 그걸 힌트를 줘도 그걸 기억을 못 해내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힌트를 줬을 때 그걸 기억을 해낸다 하면은 건망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근데 실제로 이것 이외에도 뭐 언어적인 능력, 성격 변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매의 증상 중에 이런 그 기억력 인지 저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보시면은 치매의 흔한 정신 행동 증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치매 환자들이 나중에 병이 진행되면은 다른 사람을 의심을 하고 막 우울해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뭐 헛것을 본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회를 한다든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한 번씩 1339에서 그 안전문자로 해서 어느 뭐 동구 지역의 어느 환자분이 뭐 메시아 환자분이 뭐 그 실종되었는데 좀 같이 찾는데 그 문자 안전 문자 받아보시죠, 그죠? 그래서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배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치매 환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그 치매의 증상 중에 이런 인지 기능, 뭐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때 단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 자체는 뭐 크게 이렇게 생활 불편감이 없을지 몰라도 이 치매의 증상으로 동반되는 이런 망상이나 의심, 환각, 뭐 배회, 뭐 이런 증상들 때문에 사실은 보호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 때문에 보호자들은 치매 환자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내가 그냥 뭐 집에서 그 케어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런 정도가 심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시설이나 뭐 요양원 이쪽으로 이제 자꾸 그 환자들이 입소하게 되는 아주 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동훈 집사님께서도 그 잠깐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되게 환자 혼자 감당을 못할 그 보호자 혼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의 가장 큰 것은 환자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병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번만 뭐 이렇게 한 번 보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걸 계속 24시간 365일 그걸 케어하고 이런 것들을 그 감내해야 되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그 증상이 있으면은 실제로 그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나 아니면 뭐 주간보호센터 뭐 이런 쪽으로 그 연락해서 그쪽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누구 가족 내에서 누구 한 분이 다 전담해서 다 케어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국가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각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동구 같은 경우에 동구 보건소가 있죠, 그죠? 우리 울산에는 5개 구군이 있습니다.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이 있는데 각 구군 보건소 내에 치매 안심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 기관이 있는데 치매 안심센터는 실제로 각 국민들이나 대면으로 실제로 어떤 좋은 물품을 준다든지 보호자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면 서비스를 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불편하다 생각하시면은 그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를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게 무료로 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군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다. 그쪽에 내가 좀 연락을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아시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광역치매센터는 실제로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환자를 진료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울산 지역의 각 구군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의 각 기능들을 좀 컨트롤하고 전체적인 뭐 홍보라든지 그런 정책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울산 지역 내에서 치매와 연관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뭐라고 했는지 이제 깜빡거리는 거죠. 그리고 친구분을 만났는데도 갑자기 저 사람이 이름이 누구였는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 다음에 손자가 그 인사를 하는데 얘 이름이 누구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집을 갈 때 자꾸 이제 평소에 잘 다니던 길도 이제 한 번씩 헷갈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 집을 가는데 그 전에는 뭐 버스 타고 어디서 환승해서 잘 찾아가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 그 길을 못 찾아서 뭐 그 경찰서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치매가 많이 진행되면은 어떤 수면 장애나 불안 장애 이렇게 돼서 이게 그 혼자 자기도 힘들어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실제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보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산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그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앞서 제가 아까 이상행동 증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BPSD라고 그러는데 여기 할머니 보시면은 그 빨래를 다섯 개 넣었다 다시 꺼내고 이런 일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서랍에 지갑을 아주 잘 넣어두는데 나중에 못 찾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이게 막 훔쳐갔다고 이게 뭐 딸을 의심하거나 며느리를 의심해서 막 또 가정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밥 먹었는데도 밥 달라,
뭐 밤낮이 바뀐다든지 대소변을 실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그 뭐 밥 먹었는데 또 밥 달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분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뭐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밥 먹는데 또 밥 자꾸 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타지에 사는 따님이 이제 한번 집에 왔는데 환자 입장에서 자꾸 밥을 안 준다 이러면 이제 오해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불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도 뭐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또 어떤 어르신들은 통장에 누가 돈을 자꾸 빼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르게 이런 그 이상 행동 증상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은 뭔가 하면은 환자의 입장에서 이게 그걸 이해를 하고 환자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저희들 교과서적인 답변은 환자가 밥 먹는데 자꾸 밥 달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간식을 주면서 또 뭐 산책을 유도를 한다든지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할머니가 지갑을 잊어버렸을 때 자꾸 찾는다면 뭐 좀 그래요 그럼 같이 찾아볼까요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걸 이제 케어하고 있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자꾸 반복이 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이상 행동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환자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환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환자를 좀 더 이해하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치매가 오게 되면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우리가 다른 병도 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뭐 이렇게 자꾸 기억력이 좀 깜빡거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중기가 되면은 기억력 정도도 좀 더 심해지고 뭐 계산을 좀 더 잘 못한다든지 대개 이런 중기 정도부터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정신행동 증상들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환자분이 증상이 점차 더 진행을 하게 돼서 거의 말기가 되면은 거의 침대에 이제 누워 지내는 상태로 되겠죠. 대개 이렇게 말기 치매로 되면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정신행동 증상들은 거의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환자 계속 누워 지내게 되는 상태가 되고 되게 말기가 됐을 때 치매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허빈성 폐렴 아니면은 비뇨기계의 감염이나 욕창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서 되게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 목 앞에 이렇게 한번 짚어 보시겠습니까? 소리 내 보시면 여기 울리죠, 그죠? 네. 요 부분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뒤쪽에 보면 식도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식도 사이에는 밸브가 있어가지고 제가 침을 이렇게 꼴딱 삼키게 되면은 기도와 밸브 사이에 기도와 식도 사이에 있는 밸브가 그걸 닫고 열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침을 삼킬 때는 기도로 가는 밸브가 딱 닫혀서 침이 식도로 넘어가서 이제 위로 가게 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되면은 밸브가 열려서 공기가 기도로 해서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 치매가 진행해서 말기가 되면 이런 기능들이 자꾸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침들이 폐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폐렴이 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허빈성 폐렴이라 그러고 또 뭐 이 말기가 되면은 대소변을 잘 못 보게 되면서 이제 뭐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욕창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창 때문에 2차 감염이 생겨서 이렇게 폐혈증으로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길까 보시면은 우리가 배 아픈 것을 복통이라 그러죠. 복통. 그래서 배가 아픈 원인에는 뭐 위염이 있어도 아플 수도 있고 췌장염이 있어도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뭐
간암, 뭐 위암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 배가 아픈데 내가 뭐 이렇게 회사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치매라고 하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이런 상황들이 오는 원인은 제일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파킨슨 치매, 뭐 알코올성 치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0%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치매 환자 중에 많게는 70%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신경세포 안과 밖에 아밀로이드반과 신경섬유 매듭이 축적돼서 뇌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앞서 제가 아까 옆머리 쪽을 뭐라고 그랬죠? 척두엽, 정수리 부분을 두정엽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옆머리 쪽에 척두엽과 정수리 부분에 두정엽에 있는 뇌세포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까 호두를 사서 오래 놔두면 쪼그라든다고 했었죠, 그죠? 그것처럼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옆머리 쪽과 정수리 부분의 뇌세포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 부분만 좀 더 심하게. 그렇게 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렵진 않죠? 그러면 아까 이 앞부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두엽.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치매의 원인 중에 보면은 전두 척두엽이라 치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두 척두엽 치매는 앞머리 쪽에 있는 전두엽과 옆머리 쪽에 있는 척두엽만 좀 더 선택적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치매를 이야기하는데, 이 전두 척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장애가 심하다든지 성격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더 특징적으로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척두엽, 옆머리와 정수리 부분에 있는 이 세포가 좀 더 쪼그라드는 건데, 요 왼쪽의 정상의 뇌와 알츠하이머 병 뇌 환자가 보면은 뇌가 좀 더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 차이를 느끼시나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MRI 사진을 딱 찍어보면은 왼쪽의 정상인하고 비교해서 그 오른쪽의 정상인의 뇌와 비교해서 왼쪽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더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요 히포캠퍼스 아트로피라는 요 부분이 아까 옆머리 쪽에 척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심하게 쪼그라들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병 환자 이제 MRI 사진인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 와서 그 MRI 한 번만 찍으면은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은 MRI를 한번 찍어서 치매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MRI를 매년 찍어가지고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매년 사진 찍으면서 그 이 옆머리 쪽에 있는 해마 이런 것들이 위축이 있으면서 환자의 정상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MRI를 찍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찍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매년 그렇게 MRI를 찍을 수 있을까요? 되게 그렇게 찍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MRI를 찍어서 그 치매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옆머리 쪽에 척두엽과 정수리 부분에 두정엽이 위축이 되는데 왜 위축되는가?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밀로이드 반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바깥쪽에 이게 아밀로이드 플레이크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단백이 침착이 되면서 뇌를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2번은 신경세포 안에
그 타우 단백의 과인산화라 그러는데 어쨌든 요 신경세포 안에 또 이게 과인산화가 일어나면서 뇌세포가 쪼그라드는 그런 소견들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안에 요 타우 탱글 해놓은 요 부분이 마이크로튜블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 내에 이렇게 과인산화가 일어나서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뇌세포가 쪼그라드는 것, 요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밀로이드 플레이기, 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우리 아밀로이드 PET-CT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는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이제 울산대학병원하고 저희 동강병원밖에 검사가 안 되는데, 이 아밀로이드 PET-CT를 찍어서 이게 양성으로 나오면은 이 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정상의 환자 보면은 빨간색이 별로 없는데 오른쪽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빨간 부분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밀로이드가 다 침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PET-CT라고 하는 것은 아밀로이드 단백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서 뇌에 얼마나 침착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밀로이드 PET-CT를 찍어서 음성으로 나온다 이라면은 우리가 이 뇌 안쪽에는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60에 이 아밀로이드 PET-CT를 검사를 해서 이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서 병으로 발생할 증상이 나타나는 때까지는 우리 한 3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에서 내 아밀로이드 PET-CT를 찍어서 이게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 환자분은 90, 100세까지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밀로이드 단백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 뇌에 비정상적으로 생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뇌 아밀로이드 프리커스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이 원래는 요 알파 세크레타제가 가운데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게 A 베타라고 하는 저기 아밀로이드 플렉을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성이 안 되는데 베타 세크레타제가 자르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감마 세크레타제가 이게 자르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A 베타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이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뇌에 침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A 베타라고 하는 요 단백이 처음에는 모노머 하나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리고머 여러 개가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피브릴 좀 더 많이 뭉쳐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밀로이드 아밀로이드 반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뇌 기능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병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가설을 이렇게 요걸로 제일 설명을 많이 하고, 요걸로 100% 다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신경세포 내에 마이크로튜블이라고 하는 거의 과인산화에 의해서 요로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이런 뇌신경세포 손상이 더 가속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리는가 하면은 요즘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사 맞으면은 이게 치매가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여기 아밀로이드 A베타를 제거하는 주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A베타가 이렇게 많이 뭉쳐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손상들이 일어나고 세포가 뇌 기능을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캠비라고 하는 요 약이 2024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매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년 그리고 26년 지금 6월 달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서울 쪽에서는 이런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캔비라고 하는 요 약이 뭔가 하면은 앞서 제가 요 보여드렸던 요 아밀로이드 요 단백을 없애주는 그런 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코로나 그 예방 접종하려고 주사 맞잖아요, 그죠? 코로나 예방 주사 맞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레캔비라고 하는 요 주사도 그런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기 위해서 맞는 주사입니다, 주사. 그래서 요 레캔비 주사 맞는 것을 우리가 항아밀로이드 항체 주사라고 그럽니다. 좀 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축적된 A베타를 제거하는 항체 치료라는 것이 이게 플라그 해놓은 것이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생기기 전의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억제하고 독성이 강한 아밀로이드 베타를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베타 정도를 한 78% 정도 감소시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맞으면은 되게 인지진의 그 지연이 한 27% 지연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요런 레캔비 치료,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신의 치료입니다. 그러면 이 주사를 어떤 경우에 맞을 수 있는가? 되게 경도 인지장애. 우리가 정상인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정상과 치매 환자 사이에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 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는 장애 환자라는 것은 내가 치매는 아닌데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감은 없어요. 정상적으로 다 생활하는데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도 인지장애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환자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할 때 그 우리가 SNSB나 세라드라고 해서 신경심리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환자가 같은 환자, 같은 학력의 그 환자하고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그 기준치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경도 인지 장애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도 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병이 있을 때 병을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죠? 병이 많이 진행을 하고 나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라는 것은 초기 치매 환자나 경도 인지 장애 환자한테 사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코로나 그 예방 주사는 한 번 맞거나 또 추가 접종하거나 이렇게 한 2번 정도 맞죠, 그죠? 근데 이 그 레캔비 주사는 2주에 한 번 맞아야 됩니다. 2주에 한 번. 그래서 한 번 맞을 때 한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맞게 되고 이 투여 기간은 한 18개월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반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아밀로이드 레캔비 주사를 맞으면 이제 문제는 없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뭐 주사 맞을 때 감기 몸살처럼 이런 증상을 호소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리아라고 그래서 이런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 되게 1, 2, 3, 4, 5, 6개월 동안 그 주사 맞기 전에 MRI를 중간에 계속 찍게 되거든요. 찍으면서 이 그 혹시나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라는 것은 A베타라고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치료라고 그랬죠, 그죠? 이 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이 되어 있는데 혈관에도 같이 침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혈관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혈관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혈관하고 뇌 사이에 그 장벽이 있는데 그런 장벽을 약하게 하면서 삼출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MRI를 그 1, 2, 3, 4, 5, 6개월 동안은 매달 찍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 이제 MRI를 찍게 되면은 매달 찍게 되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꼭 필요한 시퀀스만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좀 훨씬 저렴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RI를 찍으면은 우리 쌍계 비지떡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뭐 MRI를 찍는데 어떤 병원에 가니까 뭐 100만 원 달라, 어떤 데는 뭐 60만 원 달라, 어떤 데는 뭐 한 20만 원만 해도 찍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MRI를 촬영하는 그 시퀀스라 그래서 촬영 조건들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어떤 병변이 있으면 어떤 병변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시퀀스를 몇 개 안 찍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이제 상계 좀 비지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시면 도움이 되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퇴행성 질환이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더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제 이런 그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가 제일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게 동강원보라고 이렇게 하는 내드린 게 있는데 그 중간에 한번 펼쳐 보시면은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동강병원에서도 이제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원본을 좀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일 흔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치료 이것이 제일 핫한 부분이고, 실제로 서울 쪽이나 뭐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결과는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 앞서 아밀로이드 PE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이 지금 울산대학병원하고 저희 동강병원 분이라고 했었는데, 일단 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곳도 일단 지금 울산대학병원하고 저희 동강병원에서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그 치매의 흔한 원인 중에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학적으로 좀 더 세분화하면은 멀티 임팍트 스트래티직 서브코르티컬 바스큘러 디멘시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뇌졸중, 중풍이 오면 되게 팔다리 마비 오는 거 생각하죠, 그죠? 팔다리 마비가 오고 입이 돌아가고 말이 어둔한 이런 것들을 중풍의 주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 마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혈관성 치매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MRI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막힌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면은 우리가 환자분은 혈관성 치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 치매, 루이 소체 치매, 전두척두엽 치매. 아까 전두척두엽 치매는 제가 이야기했죠. 앞쪽을 전두엽, 옆쪽을 척두엽이라 했는데, 전두척두엽 이 부분만 좀 더 선택적으로 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파킨슨병 치매도 있는데, 파킨슨병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파킨슨병 하면은 제일 특징적으로 가만히 구부정하게 걸으면서 걸음도 종종 걸음 걷고 손도 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적인 병인데, 파킨슨병도 신경퇴행성 질환이거든요.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원인 모르게 뇌신경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죠. 위축되는 것, 퇴행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증상이 점차 악화되는 것이 특징인데, 파킨슨병이 있으면서 있는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치매가 동반될 확률이 한 6배 더 높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오래 진행을 하면 되게
그 치매가 동반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파킨슨 증상이 있으면서 치매가 동반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파킨슨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 치매를 어떻게 진단을 할까? 내가 기억력만 떨어졌다고 단순히 뭐 치매를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오게 되면은 환자분이 언제부터 기억력이 떨어졌는지, 실제로 기억력이 떨어져서 내가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병력 정치, 그리고 우리가 진찰을 하게 되고 기본적인 피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T나 MRI, 앞서 이야기 드렸던 아밀로이드 PET 이런 검사를 하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신경심리 검사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그 혈액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릴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치매라고 하는 건 배 아픈 거하고 똑같다 있죠. 복통하고 비슷한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까 혈관성 치매, 파킨슨 치매도 있지만은 우리가 요것 말고 또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치매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치매면은 알츠하이머 병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는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이야기드린 레켄비라고 하는 이런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에 대해서도 좀 더 치료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원예 치료 여러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를 우리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모든 병은 우리가 초기에 빨리 이렇게 그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100명 중 5명 내지 10명은 일찍 발견 치료하면 회복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 치료는 빠를수록 효과도 커지고 진행을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아리셉트, 레미닐, 갈란타민, 에빅사 이런 약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약들을 지금 그런 약들은 우리 FDA에서 지금 공인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으로 다 그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치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매가 나빠지는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 뇌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뉴런이라 그러는데, 뉴런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우리 사람 뇌에는 그 수백만 개의 뉴런들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인데,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 가운데 보시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데, 이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약들이 앞서 이야기 드린 아리셉트, 엑셀룬, 레미닐이라고 하는 이런 약들입니다. 그리고 NMDA 수용체 기량제라 그래서 에빅사라고 하는 신경 흥분을 줄여주는 그런 약들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항산화제, 은행잎, 기넥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약이나 그 신경보호제, 칼슘 차단제, 호르몬, 콜레스테롤 높을 때 쓰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이런 약들도 우리가 그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검증된 약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료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하고 별개로 뇌 영양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뇌영양제 뭐 이런 것, 또 신문에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것이 뭔가 아시죠? 포스파티딜세린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검증된 약은 아닙니다. 그 포스파티딜세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 약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하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포스파티딜세린 먹어도 됩니까? 뭐 뇌 영양제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일단 먹어도 된다고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뭐 공짜로 주면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그 제가 내 돈 들여서 사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특히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뭐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여기 앞서 이야기드린 그런 의료보험 적용되는 약제가 아니고 이 지금 앞서 이야기드린 신경세포가 그 신호를 주고받을 때 콜린이라고 하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것들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 글리아타민 뭐 이런 그 글리아티린 이런 약들이 의료보험이 됐는데 이 내과나 뭐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이런 정형외과 이런 모든 과에서 워낙 무분별하게 많이 처방을 해가지고 의료보험 재정이 너무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글리아티린 이런 약은 치매 환자들 위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거의 못 받도록 이렇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그래서 혹시나 그런 약을 자시고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뭐 내과나 뭐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가서 뇌 영양제 주십시오 해서 처방 받으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처방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나마 이제 약간 할 수 있는 것이 뭐 뇌졸중이나 뇌 손상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본인이 20% 의료보험 적용 20%만 받고 80%를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약값이 한 3배 이상 이렇게 비싸져서 이렇게 먹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이런 약은 그 포스파티딜세린 그것보다는 만약 먹으려면은 아까 글리아타민을 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굳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먹는다는 것이 이제 본인이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알츠하이머 드럭 디벨롭먼트 파이프라인 해놨는데, 여기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가 제일 치매 환자의 한 70%까지 가까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 유수의 그 제약 회사들이 알츠하이머 병의 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서 이야기드렸던 그 레켐비라고 하는 약 있고, 근데 조만간에 이제 그 키슨나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또 약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키슨나는 나중에 4주에 한 번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레켐비라고 하는 건 2주에 한 번 주사 맞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고 효능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주사로 맞지만은 우리가 인슐린 맞듯이 피하 주사나 아니면은 먹는 약으로도 개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치매의 그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주로 타겟을 하는 것은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가 70% 이상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부분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인지 기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 행동 증상도 같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의심을 한다든지 막 불안해한다든지 뭐 환청을 본다든지 배회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나 그 환자 가족의 삶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는 항정신병 약제 쿠에타핀이나 뭐 리페리돈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환자를 증상을 좀 줄여주기는 하지만은 부작용으로 환자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처지는 나른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가 너무 처져 있으면은 막 그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 적절하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약 용량을 맞추면은 훨씬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시면은 치매의 그 위험 인자 중에 최근에 그 WHO와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서 14개의 위험 인자가 있으면은 치매의 발병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령,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뭔가 하면 나이가 드는 겁니다. 에이징,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크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 낮은 사회활동, 흡연, 음주, 외상에 의한 뇌손상, 신체 부족, 활동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치매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히 하면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왕도는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얼마나 잘 실천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센터에서 그 치매 예방 수칙 333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3번 운동하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자시고 독서 뭐 이런 것들을 신문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술은 가능하면 안 자시는 게 좋고 담배는 안 태우시는 게 좋고 머리 안 다치도록 이렇게 뇌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해서 앞서 이야기드린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여기 그 교회에 오신 것처럼 오셔가지고 다른 그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드렸듯이 치매 그 보건소에 보면 치매 안심센터라고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불편하다 하면은 가서 기억력 검사를 무료로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검사를 해서 좀 그 정상치보다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뭐 그 연계병원으로 또 가서 그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챙기시는 것이 좋고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어떤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꾸준하게 잘 실천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혼자 가족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나 뭐 또 의료보험공단에 보면은 우리 의료보험료 내면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내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여기 동구 같으면 동구 그 의료보험공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장기요양을 신청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환자 상태를 보고 소견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소견서를 받아서 그 병원에 진료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드리면은 그 장기요양 소견서를 적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의료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내면은 몇 등급 이렇게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도 아주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인지 5등급 뭐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등급을 받으면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나 뭐 이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치매에 대해서 자꾸 홍보를 하는 것들 중요한데 이 몰라서 이걸 이런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치매 이야기 잠깐 하면서 치료 가능한 치매라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역적 치매라 그럽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치매하면은 치매 치료 안 되지 뭐 이렇게 되게 생각하는 원인이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치매이기 때문에 제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치료 가능한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많이 잡기는 5%에서 10%까지도 잡기는 하는데 우울증과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 우울증이 오면은 막 모든 것이 의욕이 없고 뭐 누가 물어도 대답하기도 싫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의지가 없고 막 그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 좀 그 치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치매로 오인받는 경우 이걸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가성치매. 이걸 가짜 치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항우울제 약을 먹거나 이런 것 그 치료를 하면서 그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블랙아웃 되는 거 있죠. 정신을 잃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뇌 손상도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도 우리가 그 모든 병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도 아주 뭐 말기에 그 아주 심해져서 뭐 술을 끊는다 해서 이렇게 증상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술을 많이 먹는 것들도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술을 끊는다면은 알코올성 치매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는 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며 빠른 시간에 노인성 치매로 이제 그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유발성 치매입니다. 약물 유발성 치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정말 약 많이 먹거든요. 제가 진료하다 보면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밥보다 약을 한 문큼 먹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 이 약들 중에서 항히스타민제나 뭐 이런 약들을 먹으면은 환자가 좀 이렇게 그 약간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약들을 자시는 것은 우리가 그 좋지 않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치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력 검사 MMS라고 기억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환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검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 실제로 막 병원에서 너무 막 분잡스럽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제대로 평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을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도 좋지는 않다. 그 다음에 난청입니다. 난청. 지금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떨어지지만 청력도 많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못 듣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부터 이야기하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난청이 있으면은 이런 상황들이 더 올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내가 뭐 혼자 버스 타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뭐 의사소통을 했었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면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외래에서 이제 그 보호자분이 보기에는 집에서도 막 이야기하는데도 제대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이제 기억력 검사를 하러 또 그 오셨는데 실제로 기억력 검사는 또 잘 하세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걸로 우리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보청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대화를 할 때 옆에서 좀 가까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난청을 놔두면은 치매 위험성이 더 2배 더 커진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수면 때문에도 그 이 치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되시면은 수면의 양이 줄어들기는 마련입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뇌 내에서 뇌 하수 그 송과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송광선이 위축이 오면서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잠을 못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홈쇼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선전하는 데 보면은 멜라토닌을 먹으면은 이 잠이 잘 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신 분 계실 건데 어쨌든 이런 수면을 제대로 잘 못 취함으로써 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치매나 뇌졸중 상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입이 돌아가게 되면 중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입이 돌아가는 게 여기 안면 근육인데 얼굴 쪽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바늘 기준으로 이렇게 당기는 자세가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오른쪽에 문제가 오른쪽이 그 근육이 당기게 되면 입은 이렇게 돌아가죠 왼쪽으로. 그래서 이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쪽에 뇌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입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라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라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와사풍 있죠. 안면 마비, 구안 와사 그런 경우에도 입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안 와사, 안면 그 와사풍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그 안면 신경 7번 뇌신경인데 이 신경이 헐페스 심플렉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전기줄이 어겨져서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을 못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말초성 안면 신경 마비인데 이걸 와사풍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와서 항바이러스 약제와 염증을 줄여주는 이런 약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생을 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만 돌아가면 다 이 중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곤란하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 근육이 팔을 떨리면 중풍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윗 눈꺼풀이 떨려야지 중풍이 오는 거다. 아니다. 아래 눈꺼풀이 떨리면 중풍이 온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얼굴 근육이 떨리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로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안면 얼굴 근육이 떨리는 것도 저희들이 그 의학적으로는 속상수축, 뭐 안금연축, 반측안면경련, 사경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반측안면경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반쪽이 이제 떨린다는 거죠. 그래서 눈도 떨리고 요 입꼬리도 같이 실룩실룩 이렇게 떨리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반측안면경련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안면 신경이 아까 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신경이 자꾸 자극이 되는 거예요. 합선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형광등을 탁 켜려고 하면 불 스위치를 탁 켜야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반측안면 경련 같은 경우는 이 안면 신경이 자꾸 자극이 가는 거예요. 합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떨리는 것을 반측안면 경련이라 그러는데 이 반측안면 경련의 원인도 이제 그러면 합선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안면 신경 가는 길 옆에 큰 혈관이 있어서 그 누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안면 신경 속에 종아리 그 종양이 있어도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합선의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측안면 경련이 있을 때는 뭐 미세감압술이라 그래서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근육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은 이건 이제 그 효과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고 다시 또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금연축은 우리 이제 밝은 햇빛에 가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양쪽 다 이 안윤근이라 그래서 요 눈 주위에 눈 근육이 동그랗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불수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안금연축이라 그러는데 특히 이제 그 한여름에 낮에 햇빛이 강할 때 막 거의 눈을 뜨고 싶어도 이렇게 못 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금연축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보톡스 주사를 맞는 그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것이 뭔가 뭐 속상수축입니다.
맨 위에 적혀 있는 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신경 끝 부분하고 그 이거 넘어갔네. 신경 끝 부분하고 근육하고 연결되는 걸 우리가 신경근 연접부라 그러는데, 그 신경근 연접부의 광분성 때문에 이렇게 본인 의지하고 관계없이 떨리게 되는 것을 속상수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이 떨리면은 뭐 마그네슘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은 그것도 정답은 아니고, 신경 끝 부분하고 근육하고 연결되는 신경근 연접부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제일 중요하고, 앞서 우리 치매 이야기할 때도 아세틸콜린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듐이나 포타슘, 망간, 마그네슘 여러 가지 전해질들이 신경을 서로 그 신호를 주고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광분성이라는 것이 내가 너무 필요하다든지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상태가 광분의 상태로 유지되면서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떨리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속상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떨리게 되면은 되게 그냥 좀 편안하게 쉬고 하면 되게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요 안면 마비가 있으면 아까 중풍이다, 아까 요건 이야기 다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또 흔히 말하는 것 중에 뒷목이 뻣뻣하면 막 혈압 올라가고 중풍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목 뒤에 다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뒤에. 그리고 고개 숙여 보시면은 뼈 탁 튀어나오죠. 요 뼈가 이제 척추뼈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척추뼈를 중심으로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그래서 뒷목이 뻣뻣하고 이렇게 하는 것의 제일 흔한 원인은 이런 근육 경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자세적인 부분, 그리고 스트레스나 뭐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근육이 뻣뻣하게 경직돼서 내가 자꾸 뻣뻣하게 느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우리 턱 아래쪽에 이 부분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여기 뭐 맥박 뛰는 거 느껴지시나요? 혈관? 영화에 보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볼 때 옆에 탁 만져보죠. 요 부분이 이제 경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은 요 경동맥하고 척추뼈 사이로 지나가는 추골동맥이라는 두 가지 혈관이 있는데, 이렇게 목이 뻣뻣하다고 그래서 이게 경동맥이 이렇게 혈관이 뻣뻣해지거나 문제가 있어서 중풍이 오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TV 드라마에서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막 열을 올리면서 주인공이 목 잡고 이제 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앰뷸런스 오고 하는데, 대개 그런 경우에는 이 목 척추뼈 주위에 있는 이런 근육 경직 때문에 내가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막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찌 돼요? 혈압은 올라가겠죠. 실제로 그 외래 진료하러 오시면서 병원에 오면 긴장이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러는데, 병원에 와서 흰 가운만 입은 사람만 보니까 혈압이 막 긴장해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혈압을 120에 80을 정상이라 그러는데, 내가 평소에는 혈압이 괜찮으신데 내가 막 달리기를 해가지고 막 숨이 차다, 아니면 내가 집에 이제 교회에 오려고 막 급하게 와가지고 혈압을 딱 재면은 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압이. 근데 그때 내가 막 급하게 숨이 헐떡거리면서 와가지고 혈압을 탁 재서 혈압이 200일 때, 그러면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을 먹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환자가 안정을 하고 편안하게 좀 쉬고 하면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떨어지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뒷목이 뻐근하고 이렇게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내가 운동을 해서 막 숨이 힘 헐떡이듯이 혈압은 2차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게 뒷목이 뻣뻣하면 혈압이 올라가서 막 이게 응급실 빨리 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아니고, 편안하게 좀 안정을 하고 좀 쉬고 하면 혈압도 떨어질 거고, 내가 그 목 척추 쪽 요쪽에 마사지를 좀 한다든지 좀 따뜻한 것으로
좀 근육을 이완시킨다든지 평소에는 어떤 자세적인 부분들을 좀 똑바로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목이 뻣뻣하고 혈압 오른 데서 막 중풍 올 것 같으니까 막 문제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 떨리면 중풍이 온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으려고 하면 막 그 숟가락이 흔들려서 국물을 흘린다 뭐 이래서 중풍 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 또 요즘은 다 이렇게 떨리면서 파킨슨병 아닙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본태성 진전증이라 그래서 우리 그 평소에는 가만히 괜찮은데 내가 막 긴장을 하거나 심장 맥박이 빨라지거나 흥분하게 되면 손이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 본태성 진전증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손이 떨린다고 중풍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손이 떨리는 이런 것 말고 또 머리만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옛날 사람들은 챗머리 흔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일단 요 본태성 진전증의 일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손이 떨리면 중풍이 오는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면 중풍이 온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손을 많이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손으로 가는 말초 신경이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서 손으로 가는 요 신경은 정중신경이라 그래서 손가락 3개 쪽으로 가는 신경이 있고 4번째, 5번째 쪽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손목 밑으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 손목 밑에 인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신경을 자꾸 싣고 되는 겁니다. 합선이 되면서 이렇게 손이 저리는 경우가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제일 많고, 또 발저린 경우도 많은데 발저린 경우에 제일 많은 원인은 당뇨병에 의한 이 말초신경염, 그리고 알코올에 의해서 나타나는 말초신경염이 제일 많고, 또 항암 치료를 한 환자들이 이 항암 치료에 항암 약제에 의해서 이렇게 말초신경염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손발이 저리면은 중풍이 온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팔다리가 일시적으로 힘이 빠지는 것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일과성 대뇌 허혈이라 그래서 우리 머리 쪽으로 이제 중풍이 오려고 알려주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잘못 아시는 것이 어지러우면 빈혈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빈혈의 주된 증상은 뭔가 하면은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어지러움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막 천장이 빙빙 돌고 어지러우니까 환자는 막 토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어지러움증의 원인은 머리 쪽에,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1번. 2번은 뭔가 하면 귀 쪽에 요 귓바퀴 다 잡아 보시죠. 귀 안쪽에는 고막이 있죠, 그죠? 고막 안쪽에는 뼈가 3개가 있고 그 안쪽에 그걸 뇌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는 달팽이관이라 그래서 소리 듣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전정기관이라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방고리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 전정기관에 돌멩이가 빠지는 것을 이석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지럽다고 빈혈이 아니고 어지러우면은 왜 어지러움과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8번에 중풍이 의심되면은 이 왕청심함에 이거 막 손 빨리 따야 된다. 이거는 적절한 응급 조치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19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침은 맞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13번에 뇌졸중은 유전된다,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뇌졸중은 유전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 또 치매, 어머니가 뭐 치매로 돌아가셔가지고 치매도 유전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답은 아닙니다.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뇌졸중으로 이야기하면은 뇌졸중의 원인은 유전되는 뇌졸중 거의 극히 드뭅니다. 일반인들이 유전되는 뇌졸중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대개의 경우에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유전자를 통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뇌졸중은 유전되지는 않고 가족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밥을 먹을 때 같이 국을 먹고 같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런 가족력을 가지는 거지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치매가 유전되는 경우는 한 1, 2%도 안 됩니다. 1% 미만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혹시 영화 중에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외국의 한 50대 초반의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치매가 걸리게 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렇게 아주 초기에 젊은 나이에 생기는 치매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유전되는 가족성으로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데 조기발병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매나 뇌졸중은 유전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3시 23분이라서 한 7분 정도 혹시 뭐 생활하시다가 뭐 궁금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나 뭐 오늘 꼭 강의 들으신 것 아니더라도 뭐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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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진? 어느 이거야? 요거야? 내 상태가 찍어놓은 거 보니까 네. 저도 2번이나 찍어봤는데 네. 까맣거나 흰색으로만 나타나는데 저기 보니까는 컬러 핸드로 다른 색으로도 나타나는데 그래도 좀 이상해 보이고. 어떤 사진? 이거 말인가요? 이거는 아밀로이드 페시티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우리가 되게 병원 가서 찍게 되는 거는 CT하고 MRI를 많이 찍으시고요. 이거는 아밀로이드 페시티라고 하는 거는 CT인데 여기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물질의 방사성 동위원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는 이런 CT입니다. 아밀로이드 페시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찍으신 사진하고 다른 사진일 겁니다. 네네. 네네. 네. 콜린 주사라고 하는 건 아까 아마 개인 의원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주사는 검증된 주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성분을 뭐 해서 이렇게 주는 주사인 것 같은데 그런 주사는 검증된 주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레캠비 주사는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는 레캠비를 6kg당 10ml를 맞게 되는데 되게 맞게 되면은 1년 맞으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맞을 때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수술은 없습니다. 네. 앞서 아까 지금 제가 여기
요 아밀로이드 PET 사진인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 주사를 맞아 가지고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것들 아밀로이드를 이렇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전자현미경으로 몇십만 배 이렇게 확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콜린 주사 뭐 이런 것들은 다 검증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네네. 약 자체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파킨슨병 자체 때문에 이 인지 기능이 더 치매가 동반될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6배 높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파킨슨 약 자체 때문에 그 치매를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네. 네. 네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럼 알츠하이머병이 왜 생길까요? 그 원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건 이제 고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아밀로이드 프리쿠스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 단백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는 알파가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알파가 자르고 감마가 자르면 A베타라는 아밀로이드가 생성이 안 되는데, 알츠하이머 병 있는 환자들은 베타가 먼저 자르고 알파가 자르면서 감마가 자르면서 A베타라고 하는 이 단백이 침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자를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원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전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1% 미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조기 발병하는 그런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자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거 말고 원인 유발 유전자라 그럽니다. 유발 유전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은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유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아포이 뭐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아포이 검사를 해서 이포가 많으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죠. 아까 뭐 머리를 다친다든지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치매 333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죠. 뭐 독서를 많이 해라, 뭐 우울증에 걸리지 마라, 교류를 많이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유발 유전자들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네. 좀 이해되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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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실 전신 마취 자체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면은, 그전에는 멀쩡하셨던 분들이 전신 마취 수술 한 몇 번 하고 막 기억력이 확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은 기존에 어떤 그런 위험 인자들이 더 많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80의 환자분이 고관절 골절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막 수술한 다음 날 막 사람도 못 알아보고 여기가 어디냐 하고 막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선망이라 그러는데, 그런 선망이 나타나고 그런 선망은 되게 뭐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내에 거의 다 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런 선망들이 더 오래 지속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오래 지속되는 환자들은 향후에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런
뇌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 자체 때문에 어떤 문제, 그 치매가 더 오는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네. 네네. 네. 네. 피아노 치거나 이런 거 도움 됩니다. 그러고 걷는 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그 걷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뇌에 자극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고요. 고스톱 치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계산하자고 막 이게 두드리기만 하면은 팔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서울 쪽에서는 뭐 이렇게 마작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그거는 좀 더 좀 그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네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잠 많이 주무시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이나 이런 노폐물들을 그 우리 싱크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거지 하려고 하면 싱크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 우리 그런 노폐물들을 싱킹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별 문제가 없으면은 연세 드셔가지고 잠 못 자서 힘들어하시는 것보다 잠 잘 자는 많이 자는 게 좋으시죠, 뭐. 네. 네. 네네. 이명은 뇌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어지럼증 그 사진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요 귀 쪽에 이 어지럼증 저 이야기할 때 여기 귀 부분 보이시죠, 그죠? 아까 귓바퀴 있고 그 한쪽에는 고막이 있고 그 한쪽에는 뼈가 있고 그 한쪽에 달팽이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와우라고 그러는데 이명은 이 와우의 과흥분성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귀에 우리 귀도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내이 쪽에 안쪽에 있는 귀, 내이 쪽에 이 달팽이관, 와우하고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의 원인은 전정기관의 과흥분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전정기관의 과흥분성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모릅니다. 그 말은 이명에 대해서 어떤 특효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은행립제제, 기넥신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뭐 효과 보는 분도 있어서 그런 약을 트라이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명의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효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또 내가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잠 못 자고 하면 또 더 심해지고 조용한 데 있으면 또 더 크게 들리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후 시간에 이게 졸리실 건데 또 이게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뭔가 실제로 많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건강 강좌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요. 치매 관련해서 1차와 2차 교육을 일단 먼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 1차라 하면 오늘 했고 2차를 한번 할 계획은 있는데 2차는 우리가 동구보건소에 치매 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일단 강의도 하시고 진단도 하시고 이제 케어도 하시는 부분을 연결해서 할까도 싶습니다. 근데 그게 평일날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기대도 한번 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무슨 전문 용어 나오는데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선생님 김성률 과장님께 큰 박수 한번 해서 환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